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작년 겨울에 이혼했고요. 결혼 생활은 16년 정도 했어요. 보통 그만큼 살면 큰일 없는 한 헤어지는 일이 잘 없다고 하던데 저희는 어찌 보면 반대 케이스였죠. 결혼하고 13년까지는 사소하게 다투는 일은 있었어도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성격도 아니라서 그럭저럭 남편과 잘 맞추며 살았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때려치니 그 후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어린 딸이 있으니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죠.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큰 결정을 했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가뜩이나 어린 자식도 있는데 와이프가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는 저를 정말이지 화나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 시어머니가 돈 사고도 빵빵 치시는데 제가 무슨 성인군자라도 아니고 그걸 다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제 인생과 제 딸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한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친구 소개로 우연히 만났어요. 소개팅 같은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한 음식점에서 만나게 되어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정말 발이 넓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사람도 많이 좋아해서 늘 주변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편도 그런 친구의 지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음식점이 맛집이었는지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되었죠. 저랑 친구 둘, 남편도 친구랑 둘이 왔는데 저희 순서가 되려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인 테이블 자리가 하나 났고 남편이 먼저 합석하지 않겠냐고 제안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정말 무더운 8월의 폭염이었거든요. 은주야, 우리 현우 오빠네랑 합석하자. 괜찮지? 여기 너무 덥잖아. 오빠, 진짜 우리 합석해도 되는 거지? 오빠 친구도 오케이 한 거고? 당연하지. 어차피 자리도 넓으니까 같이 먹어. 저기 괜찮으시죠? 오늘 진짜 덥잖아요. 아,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감사는 무슨. 얼른 들어오세요. 이렇게 저는 얼떨결에 남편과 대화도 하고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친구는 일주일 전부터 이 가게의 냉국수를 먹고 싶었다며 국수를 먹는 내내 감탄을 했고 저도 맛을 보니 맛이 있긴 했는데 자리가 편하지는 않아 많이는 먹지 못했죠. 그런데 그게 인연이 되려 했던 건지 저는 친구로부터 정식으로 남편을 소개받지 않겠냐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망설이던 저는 약간의 호기심에 그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날 딱히 잘 꾸미고 간 것도 아닌데 남편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정식으로 소개받던 날부터 남편의 여자친구가 되었는데요. 어찌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연애를 쉰 지 오래되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남편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았는데 어찌되었든 그게 시작으로 저희는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저랑 남편은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에
서로 집안 형편도 그렇고 직장 연봉도 그렇고 누가 더 잘나고 할 것 없이 결혼까지도 무난히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말주변도 좋고 유머 감각도 좋아 함께 있으면 늘 저를 웃게 해줬는데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당신은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좋아했던 것 같네요. 저는 남편에 비해 소심한 편이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긴 하는데 남편처럼 말을 재미있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종종 짓궂은 친구들이 저랑 있으면 노잼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일도 있었는데 남편과 있으면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재미있었고 공주님처럼 에스코트를 받았는데 결혼한 후에도 저희 부부는 나름 인꼬부부 소리를 들어가며 잘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둘이 열심히 일하고 대출을 끼긴 했어도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며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러다 결혼 2년 만에 소중한 딸도 낳아 너무 행복했죠. 저는 우리 세 식구가 앞으로도 쭉 행복하게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연차가 쌓이고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 시댁과 친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귀가 참 얇으십니다.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어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홀랑 사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몇 번 크고 작은 돈 사고를 치시다 보니 시댁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시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의 돈 사고도 시아버님이 해결하셨는데요. 시아버님이 일을 하시는 중 팔을 크게 다치셔서 장애가 생기셨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 시댁 형편은 빠르게 나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시아버님 앞으로 산재보험이 나오고 장애 수당이 나와서 입에 풀칠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되셨지만 그렇다고 그 돈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시라고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 보조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셔서 100만 원은 맞춰드리자고 남편과 합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걸 제가 불만을 갖고 딴지를 건다는 건 자식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저도 며느리 역시 자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어 시댁이 아닌 친정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면 남편 역시 저랑 똑같이 행동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 일로 남편은 저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크고 작은 집안일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는 그 80만 원이 아깝지 않았죠. 막말로 두 사람이 버는데 부모님에게 그 정도 못하나 싶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결혼 전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남의 부모한테 효도하라고 저를 낳고 키우고 시집 보낸 게 아닐 텐데 멍청하게도 친정보다 시댁을 늘 먼저 챙겼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몰랐고 제 스스로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기꺼이 그런 호구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8년 후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시아버님은 장애가 생기고 난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늘 하려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의욕이 화가 되어 그만 사고를 당해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님이 너무나도 불쌍해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도 그럴 게 배운 게 없고 이렇다 할 능력도 없어 평생을 힘들게 사신 양반인데 그 때문인지 딸이 둘이나 있는데 부모를 살피는 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시아버님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들은 독해서 아버지 장례식이라고 해도 안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시누이들은 시집가서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올 리가 없다니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시누이들은 분명히 연락이 갔을 텐데도 발이날 아침까지 장례식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만이라며 서운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하긴 저도 시누이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견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결혼식에도 시누는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보통 하나도 아니고 둘이 똑같이 독하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제가 모르는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짐작만 해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시며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때는 죄송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달랐는지 자기 엄마를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살짝 불안하긴 했어요. 그 집에 엄마가 어떻게 혼자 지내? 그러지 말고 거기 정리하고 올라와요. 됐어. 내가 가면 니들만 불편하지. 나는 네 아버지랑 살던 곳이 편하고 좋다. 내가 언제 도시 가서 살아봤깐? 그리고 나도 내 집이 편하지. 그래도 괜히 아버지 생각에 우울할 텐데. 아니야. 동네에 친구도 많고 엄마 괜찮아. 오히려 니들이랑 같이 살면 답답해서 우울증 걸리지. 정말 괜찮겠어요? 그렇대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정 네 엄마 걱정되면 전화나 자주 하고 놀러나 자주 와. 엄마는 그거면 되니까. 엄마도 참 당연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합가는 싫다고 하셔서 저는 안심할 수 있었는데 저도 속으로는 양심에 찔려 남편과 별도로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연휴같이 쉬는 날이면 시어머니 댁에 내려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듯 저는 저 나름대로 자식된 도리 며느리 도리를 하며 지내려 노력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사모님 소리를 듣고 싶다거나 명품 가방, 명품 옷을 걸치고 초호화 여행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남편은 바라지도 않는 호강을 시켜준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만약 남편의 말이 조금이라도 지켜졌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겠죠. 저는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식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바람이었는데 남편은 그 소박한 꿈까지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부가 나름 수입도 좋아지고 살기 편했다고 생각한 때였는데 남편은 자기도 고민을 오래 하고 사직서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자기 말이 맞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 저도 회사 다니지만 그런 일쯤은 항시 있는 일이라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고 호소했고 저에게 약봉투까지 내밀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보여? 이게 무슨 약이냐면 정신과 약이야. 나 진짜 장난 아니고 심각했어. 괜히 돈 400만 원 벌자고 정신병자가 될 순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정신병자라니. 그리고 이 정도로 심각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동안 말을 안 했어? 그야 자기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알잖아. 내가 자기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표 낸 거 이해해줘. 나 대책 없이 사표 낸 거 아니야. 사업 아이템도 있고 자신도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자기가 조금만 기다려주라.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진 남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던 저였고 얘기를 들어보니 혼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저는 그게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고 남편을 향한 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용했고 점점 무책임하게 변해갔는데 말로는 사업 아이템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지만 늘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한심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퇴직금도 야금야금 쓰기 시작했고 1년이 넘어가도록 이렇다 할 발전이 없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퇴직금도 모두 까먹었죠. 그리고 의욕을 잃은 건지 절망에 빠진 건지 남편은 무기력해지고 저한테만 모든 것을 의지하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남편도 짠하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버거워지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당신 변했어. 사람이 그러면 쓰냐? 라고 실망했다느니 헛소리를 했는데 자기도 양심이 있어야죠. 대출금, 생활비, 딸아이 양육비 및 교육비 전부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남자가 저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 이후 저랑 남편은 아주 작은 일에도 피 터지듯 싸웠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다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남편은 점점 배짱이가 되고 싶어 하더군요. 수연 아빠,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회사 그만둔 지 오늘 며칠인 줄 알아? 나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취직을 해야지. 누가 안 된대. 나 지금도 열심히 구상하고 있어.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돈이나 까먹고 빚지기 싫어서 고심하고 있는데 자기가 뭘 한다고 잔소리를 해. 그럼 잔소리 안 하게 생겼어? 나 혼자 벌어서 세 식구 먹여 살리고 있는데 당신 퇴직금 얼마 남았는데? 그거 남아있긴 해? 관심 꺼. 내 돈이잖아. 그리고 다른 집도 외벌이 많거든? 근데 그게 꼭 남자가 벌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여자도 능력 있으면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지. 혹시 알아? 내 사업이 대박 나면 자기도 자기 덕이라고 할 거잖아. 대박은 기대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자기가 예전처럼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어. 회사 그만두고 뭐 하나 발전한 건 없잖아. 왜 없어? 자기가 모른다고 사람을 매도하지 마.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더 기다릴게. 하지만 올해는 못 기다리고 3개월 안에 지금이랑 다른 게 없으면 그때는 다시 취업해. 취업은 뭐 쉬운 줄 알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지.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어지간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집에 있으면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했는데 자기 먹은 설거지랑 어질러진 집 보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진짜 너무하네. 알겠다.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네. 돈 벌어다 주면 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돈돈거렸는데. 진짜 질린다. 남편은 저한테 저런 막말까지 하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도 남편이 가정 노릇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그 후부터는 집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솔직히 믿음은 가지 않았어요. 다만 밖에서 일자리라도 구하러 다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다 잠시 잠잠했던 시어머니가 돈 사고를 쳤다고 SOS를 치셨어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사실 전적이 화려하시다 보니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드리고 무슨 낌새라도 있을까 살피고 있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연세에 시어머니가 치밀해봤자 제 손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오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공공근로 같은 일을 하시며 용돈벌이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 노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도 했는데 다만 그 어울려서 노신다는 친구들이 문제였어요. 어디서 꾀임을 당하신 건지 그 친구분들이랑 떴다방 같은 곳을 다니신 모양이었는데 그러다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다단계 회사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일수인지 사채인지 빚도 무려 2천만 원 넘게 만드셨는데 당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저희에게 연락을 하신 것 같았어요. 참고로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는데 당신 아들이 당신 돈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쉽게 생각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으니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다가 그런 건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집 경제권은 전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엄마, 앞으로는 돈 문제 만들면 안 돼.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꼭 마지막이라고 해. 알겠지?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금 놀고 있다는 말을 못해서 저런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있는 사실을 모두 까발리고 싶었지만 꼭 참았는데요. 그때까진 이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미우나 거우나 내 남편이고 시어머니가 아시면 속상할 테니 그 말은 꾹 참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다음에 또 돈 사고 치시면 그건 못 갚아드리니 그런 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쓰린 속을 달래며 시어머니의 빚을 전부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갚는데 제 적금을 깨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그 돈은 꼭 남편한테 받아야겠다 싶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가 돈 사고 친 건데 그것까지 저에게 미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바로 돈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돈 얘기는 나한테 하라고 했다며 왜 곤란한 일을 나한테 미뤄? 그럼 어쩌냐? 내가 지금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 자랑이다. 그래서 그걸 마누라한테 시킨다고? 돈 맡겨놨어? 진짜 그놈의 돈 내가 번다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은 받아야겠다. 나 어머니 빚 갚아드린다고 적금도 깼어. 손해가 얼마나 난 줄 알아? 적금이 손에 나 받자지. 자기랑 나랑 남이냐? 장모님이 돈 사고 쳤어도 자기 똑같이 했을 거잖아.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랑은 달라? 여기서 왜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를 해? 그럼 다르지.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 나는 내가 능력 없다고 해도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지. 아, 예, 잘나셨어요. 나는 못나서 그렇게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됐냐? 진짜 가지가지 한다. 됐고, 나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씩은 받아야겠어. 뭐? 100만 원? 그래,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어머니 빚 갚아드린 거며 생활비며 나도 보탬이 되지. 그동안은 내가 전부 다 부담하고 살았잖아. 자기 1년 넘게 공짜로 산 거 알지? 이젠 하다하다 집주인 행세까지 하냐? 왜 매달 월세랑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지? 그래, 그래서 100만 원씩 달라고. 왜? 그게 많아? 우리 집에서 지금 나가는 고정 지출금이 얼만데 그게 많아. 나가서 막노동을 하던 대리운전을 하던 100만 원은 제 날짜에 줘. 남편은 저의 단호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단단히 삐친 듯 보였고 저는 그게 제 진심이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한 달 뒤가 되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남편 밥은 차리지도 않고 남편을 유령 취급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식탐이 많거든요. 특히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남편 걸 따로 시켜주지 않으니 많이 서운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치사하다며 그 후부터 8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들쑥날쑥한 금액을 저에게 가져다 뒀는데 일단은 이렇게라도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특정한 직업이 없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미래가 불안해 저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친구한테서 부업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해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경험도 많고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 굴리는 방법을 좀 배워볼까 해서 연락을 했는데 친구는 대뜸 부업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자기도 무인 카페와 무인 펫 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입이 있다고 저더러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인이라고 하면 저는 겁부터 났는데 그래서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죠. 그리고 친구 말처럼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생각에 저는 고민을 하다 무인 빨래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남편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다시 저에게 의지할까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망하면 혼자 조용히 정리할 생각으로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이 점포자리를 알아봤고 저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빨래방을 들렀는데 생각보다 운영이 어렵지 않고 돈도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친구는 카페를 제안했지만 저는 자판기를 가져다 놓고 빨래를 기다리면서 음료수와 간식 같은 걸 뽑아 먹게 했는데 가격도 만만해서인지 이래저래 수입이 쏠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인 카페에서 생기는 수입이 월 2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근처의 원룸처럼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게 잘 맞아떨어진 효과였는데 부수입이 생기니 확실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때는 딸애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다고 하는 것도 많아 돈 들어갈 곳이 많았는데 무인 빨래방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겐 효자 같은 사업이었어요. 막말로 남편보다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1년 사이 어머니 빚을 갚아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이제 정말 남편만 자리를 잡는다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믿었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울면서 전화를 거셨어요. 얘, 일을 어쩌면 좋니? 나 큰일 났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일이 났다뇨.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단다. 뭐라고요? 경매요? 저는 경매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은 오래된 낡은 빌라이긴 했지만 시아버님이 매매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상속받아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저희 집처럼 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면 돈 사고 치지 않고 사시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니 이건 보나마나 또 시어머니가 돈 사고를 치신 게 분명해 보였는데 전에 한 약속도 있고 저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도와드릴 생각이 없었죠. 여차하면 아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걸 막아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지 매일 새벽마다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의 꼬라지를 보니 어디 가서 몸 쓰는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집에 들어와 밥만 잠깐 먹고 또다시 나가 대리운전도 하고 들어왔는데 딱 봐도 돈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도 슬쩍슬쩍 제 눈치를 보며 저기 자기 정말 돈 없어? 내가 버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큰 돈을 내가 단시간에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라고 말했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여지를 줬다가는 이게 웬 떡이구나 하고 저에게 다시 들러붙을 것 같았는데 그 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지난번 돈 갚아드린 것도 있고 나는 그것도 아직 못 메꿔서 돈이 없다고 딱 잡아댔는데요. 그땐 참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연세가 적지도 않으신데 무슨 돈 욕심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돈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지 자식된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자기도 자식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랬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는데 그래도 자기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절제를 하셔야지. 있는 돈을 까먹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을 빌려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도 몰라준다고 저더러 매정하다 하셨고 그 순간 저도 욱해서 남편이 회사 때려치우고 벌써 몇 년째 놀고 있다는 말을 해버렸네요. 뭐? 내 아들이 놀아? 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놀고 있는데 퇴직금도 다 까먹고 제가 저희 집 가장이에요. 지난번에 어머니 빚도 제가 제 적금 깨서 메꿔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번엔 못 막아드린다고요. 아니, 어쩌다 그놈이 그랬다는 거니? 아, 너는 그걸 안 말리고 뭐 했어? 제가 어떻게 말려요?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저질렀는데. 그래도 어머니 도인 해결한다고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지 마세요. 아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새끼한테 부담만 줬구나. 내가 죽어야지. 괜히 살아있어서 이를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당신 아들이 불쌍하고 딱하다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건 저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걱정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벌어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저더러 자기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우리 엄마 경매 좀 막아주면 안 될까? 자기가 그렇게만 해주면 자기 대출금이랑 이자는 내가 낼게 라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거절했어요. 솔직히 이미 제 통장에는 2억이라는 목돈이 있긴 했는데 또 이렇게 허무하게 시어머니 돈 갚아준다고 그 돈을 날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라고 그 순간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결국 시어머니의 오래된 빌라는 헐값에 경매에 넘어가고 시어머니는 그 집을 나오셔야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저를 원망했는데 이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싫으면 시어머니가 계실 전세 아파트를 제 돈으로 해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찼어요. 아니, 제가 왜 시어머니가 사실 전세 아파트를 해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싫으니 자기가 알아서 전세든 월세든 구해드리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오겠다고 저에게 겁을 줬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건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물러나고 싶지 않더군요. 막말로 혼자 계시면서 또 언제 돈 사고 칠까 걱정하느니 옆에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 남편이 하루빨리 취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던 건 저보다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남편이 안달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버티다 당장은 급한 대로 친구분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계속 다니셨고 저에게 좋은 집을 봤다고 보증금이 얼마니 관리비가 얼마니 하시며 연락을 하셔서 알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미 직장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걸 아신 시어머니는 왜 그걸 아들에게 얘기하냐며 저더러 계약금을 보내라고 하셨는데 나중엔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너 때문에 내 집도 날아가고 지금 창피하게 남의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데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못돼 먹었냐? 당장 계약금 보내! 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약금 해드릴 이유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어머니 빚 갚아드리면서 그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그 말을 또 한 번 했는데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더군요. 어떻게 된 게 너는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럼 뭐 나더러 길거리에 나가서 객사라도 하라는 거냐? 어머니는 왜 자꾸 아들 놔두고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만만하세요? 저도 제 자식 키워야 해서 돈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현재 제가 가장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대출금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에 애 학원비 저도 힘들다고요. 시끄러워. 그래도 너는 돈이 있잖아. 그럼 당장 급한 나부터 해결을 해줘야지. 남편 간수 잘못한 것도 네 잘못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막혔네요. 저더러 남편 간수를 잘못했다니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모자지간이 저를 괴롭혀 돈을 뜯어내자고 작당이라도 한 건지 남편까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계속 저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어요. 자기는 신용이 없어 대출을 못 받는다며 저에게 계속 푸시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핸드폰으로 무슨 소액 결제를 하시는지 핸드폰 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왔다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개통된 핸드폰이 총 3대였는데요. 그것도 사기였어요. 어떤 사기꾼이 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핸드폰을 개통만 하라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소액 결제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시어머니 앞으로 청구가 되었더군요. 그때는 남편도 화가 났는지 자기 엄마한테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빽 질렀는데 그쯤부터는 시어머니를 어디 요양시설로 보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얘기를 했다가는 저를 잡아먹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저랑 남편은 공인인증 암호가 똑같은데 글쎄 남편이 저 몰래 제 공인인증서로 제 계좌를 확인한 거예요. 거기에 입출금 내역으로 제가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남편은 노트북 파일을 뒤져 제가 무인 빨래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주인 몰래 뒤져본 죄책감은 하나도 없이 남편은 아주 저를 사기꾼으로 몰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인인증서 암호를 바꿔버리는 건데. 참고로 저랑 남편의 공인인증서 암호가 같게 된 게 제가 집안의 모든 경제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가지 암호로 통일하는 게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리고 그게 10년이 넘도록 같은 암호를 쓰다 보니 바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 관리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남편의 공인인증서를 넘겨준 것이 화근이 되었죠. 저는 남편이 차마 제 계좌를 자기 마음대로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당신 지금 내 노트북으로 뭐 해? 뭐 하긴. 당신이 나 몰래 꿍쳐놓은 돈 확인했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당신 계좌에 돈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 몰래 사업도 했니? 말 조심해. 당신 몰래 한 거 아니야.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굳이 당신 돈으로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말해야 하는 이유 없잖아.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 언제는 나더러 상의도 하지 않고 회사 그만뒀다고 눈에 불을 켰잖아. 그야 자기는 회사 그만두고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나는 자기한테 피해 준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이렇게 벌어서 우리 집 대출금 내고 돈 걱정 없이 잘 먹고 살잖아. 진짜 뻔뻔하다. 너라는 여자 원래 이런 여자였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엄마 경매는 막아줬어야지. 어떻게 나이도 많은 우리 엄마를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그냥 둘 수가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당신 엄마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지난번에도 갚아드렸고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 막말로 내가 시집 올 때 뭐라도 받았니? 오히려 우리 친정에서 신혼집 얻을 때 보태라고 4천만 원 해줬지. 그야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 몰라. 어쨌든 이건 너무 괘씸해.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잖아. 듣자 하니 기가 막힌다. 딴 주머니? 내가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딴 주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벌어서 내 새끼 키우고 우리 가족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 그것도 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됐다. 진짜 사람이 왜 그러냐?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차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그 빌라도 우리 앞으로 올 텐데. 그럼 손해라고 볼 것도 아니었잖아. 효도도 하고 부동산도 생길 일이었는데 당신이 다 날린 거야. 효도? 왜 효도는 항상 자기 엄마한테만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집 막아들였어도 어머니는 계속 돈 사고 치셨을 거야. 그러다 결국에는 날아갔겠지. 그럼 내가 그거 물려받겠다고 얼마를 써야 해? 그 낡아빠진 빌라를 얼마에 가져와야 하는 거냐고. 나는 앞으로 당신 엄마 돈 사고 친 거 해결해 줄 생각 1도 없어. 그러니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벌어서 당신 돈으로 해. 지금 시어머니 집도 그래. 월세든 전세든 자기가 하라고. 정작 우리 집 대출금은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알기는 하니? 내가 그딴 걸 왜 알아야 하는데? 어차피 네가 내는 거잖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 돈도 많으면서 왜 나한테 돈동거려. 나는 앞으로 내가 얼마를 벌든 당신한테는 10원도 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훅혀. 그럼 왜 같이 사는 건데? 그럴 거면 깨끗하게 이혼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입으로 이혼 소리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생각으로는 몇 번 했었는데
딸이 상처라도 받을까 생각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에 도리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집 대출금은 제 몫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고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누가 보면 제가 남편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살 줄 알 것 같아 너무 소름 끼치고 싫었어요.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사업 어쩌고 하면서 사표 냈다고 했을 때 그때 헤어질걸.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나.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웠는데 그때 싸움이 좀 거칠어져서 저희 부부는 몸싸움 비슷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내쫓았는데 다음 날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쳐들어왔더군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니 이미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거실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뜸 저에게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며느리야? 그 돈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꿈 깨라. 너 당장 그 돈 내 아들한테 넘겨. 라고 말했는데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었죠. 그래서 기가 차서 웃으며 미리 법원에 가서 챙겨온 합의이혼 서류를 그 모자지간 앞에 던지듯 날렸는데 남편은 저 보란 듯이 이혼 서류를 푹푹 찢어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과 이 집을 넘긴다면 이혼해줄 의사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이혼은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법원에 간 김에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고 협의 이혼이 안 된다면 충분히 이혼 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하긴 남편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장시간 저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고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돈 사고를 치고 도와달라고 사람을 괴롭혔으니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상담만 받았을 뿐인데도 저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협의 이혼 서류는 그야말로 그냥 던져본 미끼였는데 남편의 반응이 기가 막힐 따름이었어요.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네가 무식해서 모르나 본데 부부 사이엔 네 돈 내 돈이 없어. 네 돈도 내 돈이라는 말이지.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거 몰라? 정말 기가 찬다. 그래, 네 마음대로 어디 해봐. 나는 뭐 멍청하게 다 뺏길 것 같아? 법대로 하자고. 회사 마음대로 때려치우고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산 주제. 뭐? 재산 분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지금 금쪽 같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웃기고 자빠졌네? 너 돈 좀 있다고 내 아들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하는 거 맞아요. 뭐 능력이 있든 인성이 바르든 하나는 있어야 무시를 안 하죠.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계속 돈 사고 치시고 저희 이혼하는데 일조하셨거든요. 뭐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이 집의 지분은 제가 더 많기 때문에 두 사람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래, 불러. 이 집이 네 집이야. 나도 엄연의 자격이 있어. 그래, 불러서 나도 답답한 속 하소연이라도 하자. 네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남한테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신고는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의 끈을 놓친 듯 했어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마침 딸애가 학원에 가서 이런 꼴을 보지 않아 다행이지. 딸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다면 저는 정말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그날은 남편이 봐도 제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순순하게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너 두고 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라고 친절하게 협박까지 하고 나갔는데
덕분에 이혼할 때 저는 할 말이 아주 많았죠. 당하고 산 게 많으니 할 말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옆집 사람들이 저희 집이 하도 시끄러워 밖에서 대화 내용을 다 들었는데 저는 심지어 증인도 있는 셈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이혼 소송은 제 바람대로 끝이 났는데 남편 몫으로 분할된 재산은 딸아이 양육비로 해달라고 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시 남편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으니 양육비는 못 받을 것이 분명했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판사님이 저희 아이를 생각해 저희 청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하여 남편은 정말 뭐 하나 건질 거 없이 개털로 쫓겨났는데요. 직장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도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집값도 올라 참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친정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는데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둘이 산다고 해도 도움 청할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기꺼이 친정 부모님이 뭘 걱정하냐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제가 마음고생도 심하게 하고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에 가슴 아파하셨는데 그래서 더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했죠.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는 자식일 뿐이라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렇기에 이혼한 지금까지도 부모님 집 근처에서 딸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딸도 부모의 이혼을 잘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해줬어요. 사실 이혼은 이혼인데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혼 가정의 아이가 되는 거라 예민한 아이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딸아이는 최근에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에게 이혼은 엄마 아빠가 더는 부부로 살기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만약에 네가 아빠가 보고 싶다면 엄마 눈치 볼 것 없이 연락해도 되고 또 만나도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했는데 딸은 알겠다며 오히려 저더러 자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철이 빨리 드는 게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딸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겠노라 마음 깊이 다짐했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제 가게인 빨래방과는 거리가 제법 멀어졌지만 여전히 운영은 잘 되고 있어 고마운 부업인데요. 저에게 부업을 소개해준 친구에겐 아직까지도 고마운 마음이 커요. 그리고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글쎄 저랑 이혼하기 전에 사업자금이라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사채도 있는 것 같고 조금씩 돈을 해먹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다고 했는데 지인들이 남편한테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 말을 듣는데 이혼하지 않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진심 소름이 돋았는데 이혼은 정말 조상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의 한 수였어요. 더불어 딸애한테도 빚쟁이가 집에 들이닥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는데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더는 친구 집에 신세를 지지 못해 남편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둘 다 제 덕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저에게 함부로 했으니 그 벌을 받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도 조금은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무엇보다 지금의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이런 평범한 생활을 꿈꿨거든요. 아니, 도대체 남편은 왜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변한 걸까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궁금하지도 않은데 부디 더는 망가지지 않고 딸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결혼 생활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지 않았나 제 자신이 조금은 측은해지네요. 앞으로는 제 행복도 좀 챙기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9살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하루 종일 글과 마주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제 이야기는 늘 뒤로 미뤄두곤 했어요. 그런데 요즘 문득 제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해 라는 말이요. 저도 그 말을 믿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제 첫사랑은 상호라는 친구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상호는 저를 2년간 짝사랑했던 남자였죠. 항상 저를 바라보며 웃었고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상호의 지극한 짝사랑에 감동해서 저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상호 같은 사람 없어. 너를 저렇게 한결같이 오래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너 그거 알지?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해.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그때 마침 저는 조금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들 누군가의 품에서 사랑받고 있었고 저 혼자만 텅 빈 방에 돌아와 불을 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보자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게 꼭 첫눈에 반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늘 피하기만 하던 상호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마침내 고백을 받아들였을 때 상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유나야, 나를 만난 거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 약속은 정말 성실하게 지켜졌어요. 상호는 저를 위해 언제나 시간을 냈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전했어요. 몸이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바쁜 날에도 굳이 얼굴을 보러 왔어요. 기념일마다 꽃다발을 준비했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이렇게 너랑 함께라니 너무 꿈만 같다. 나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싶었고 친구들도 가족들도 저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유나야, 이제 네가 좀 편안해 보인다. 거봐, 사랑받으니까 좋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공허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사랑받아도
행복해야 마땅할 순간에도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상호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날이었어요. 유나야, 오늘은 너무 피곤해 보여. 저녁은 잘 챙겨 먹은 거야? 먹었어. 근데 상호야, 우리 이렇게 매일 보는 게 좋긴 한데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해. 상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조금 더 네 시간을 갖도록 지켜줄게. 너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조절을 잘 못했나 봐. 상호의 다정함은 끝이 없었고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다른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은 때로는 무뚝뚝하면서도 멋있어 보이는데 상호는 항상 저에게 잘하려고만 했어요. 어느 날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나야, 너 나랑 있을 때 행복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상호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너랑 있을 때 설레지가 않아. 상호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난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는데 오히려 널 힘들게 했구나. 널 만난 건 내 욕심이었나 보다. 그날 우리는 헤어졌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헤어짐을 고하면 상호가 울며불며 저를 붙잡을 거 예상했지만 상호는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만나주고 기회를 줘서 고마웠다며 담담하게 배웅까지 해주더군요. 그것조차 저를 배려하고 저를 더 생각해준 것 같아서 더 미안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나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또 없어. 왜 네가 네 손으로 그런 사람을 놓아버리는 거야? 친구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 연애를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사랑은 받기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고 좋아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요. 그렇게 조금은 씁쓸하고 안타깝게 상호와의 연애를 끝내고 난 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추지 말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고 가끔은 혼자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어요. 설레는 사랑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유나야, 이번에 정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완전 네 스타일일 거야. 처음엔 웃어 넘겼어요. 또다시 계속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계속 부추겼고 결국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첫눈에 달랐습니다. 상호처럼 다정하거나 친절하지 않았고 말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묵묵하게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민호는 첫 만남에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네가 참 솔직해서 좋아. 가식이 없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설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별 의미 없는 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민호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나 연애 잘 못해.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지도 신경 쓰는 것도 잘 안 돼. 그 말이 왜인지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민호의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여자들에게는 철벽처럼 느껴질 그 무심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럼 언젠가는 나에게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겠지. 미련하게도 그때는 저만 잘하면 다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딘가 첫 단추를 잘못 깬 채로 민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매일이 설렜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저 감정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민호와의 연애는 이전 연애와는 처음부터 조금 달랐어요. 약속을 잡을 때도 항상 제가 맞춰야 했고 데이트 장소도 대부분 민호의 편의에 따라 결정됐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유나야, 너희는 주말마다 뭐해? 둘이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은 하는 거지? 그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빨리 답장해줘. 친구들과 연애 이야기를 하면 살짝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민호는 다정하지 않았지만 가끔은 저를 설레게 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겨울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죠. 제가 추워서 어깨를 웅크리고 있을 때 민호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저에게 덮어줬어요. 춥겠다. 입어.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런 작은 순간들을 붙잡고 그 사람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민호는 데이트가 끝나면 늘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제가 술자리에 가면 먼저 걱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였어요. 모두들 남자친구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만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했죠. 워낙 늦은 밤이라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 택시에 타자마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 이제 집에 가. 너 뭐해? 자려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나 지금 혼자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조금만 통화하다가 끊으면 안 돼? 유나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나 정말 피곤해. 얼른 들어가서 자. 민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어요. 무심한 듯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의 1주년 기념일이었어요. 평소에도 기념일을 열심히 챙기지는 않는 커플이었던지라 따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1주년만큼은 직접 챙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하고 카페에서 민호를 기다렸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약속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고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민호야, 어디야? 이때쯤 퇴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 미안.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 갑자기 야근? 오늘 우리 기념일인 건 기억하니? 기억했지. 미안해, 유나야.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민호는 언제나 간단하게 말을 끝내고 전화도 먼저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케이크를 자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랑 헤어지자고 하진 않잖아. 내가 좋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이런 날들도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하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몸이 아팠을 때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날은 감기 몸살을 정말 심하게 앓았어요. 열이 펄펄 끓었고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죠.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혼자 살고 있어서 연락할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어서요. 민호야, 나 너무 아파. 오늘 잠깐만 와줄 수 있을까? 민호의 답장은 짧았어요. 미안.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내일 전화할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창밖에서는 옆집 남자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서 민호에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 민호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너, 나 좋아하는 거지? 민호는 깊게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유나야, 내가 말했잖아. 나 연애 잘 못한다고. 여자친구한테 잘해주지도 못하고 신경 쓰는 것도 서툴다고. 그게 너의 최선이야? 나를 사랑해서 나랑 함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편해서 그러는 거야? 민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네가 조금만 더 나를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내가 아플 땐 걱정해주고 늦은 밤에 나 혼자 집에 갈 때는 조금이라도 걱정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민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유나야, 나는 네가 원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처음부터 말했잖아. 원래 성격이 이런 거라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도 그걸 이해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 그때 민호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단점을 밝히고 시작한 연애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민호를 만나겠다고 결정한 건 저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떳떳한 태도로 말할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당당했던 걸까요? 아무튼 순진했던 저는 그때 그 말에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이런 남자가 좋다고 만난 연예인이 내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다시는 마음이 빈 껍데기처럼 텅 빈 수동적인 연애를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민호의 저런 태도 때문인지 이상하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민호가 편하기는커녕 더 안달이 났어요. 사실 민호에게 저는 늘 바랐어요.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내게 다정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민호는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더 많이 이해하고 양보해도 민호는 딱 거기까지만 다가왔어요. 제가 민호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어쩌면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작은 순간들, 외투를 벗어두던 손길, 무심하게 던진 밥은 먹었어? 라는 한마디가 너무나 커다랗게 남아서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외로워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이유가 결국은 그 작은 온기 때문이었다뇨. 민호는 제게 가끔
아주 작은 불빛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불빛을 붙잡으려고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와의 연애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심함에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뎌졌어요. 민호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데이트가 늘 민호의 스케줄에 맞춰져도 기념일을 혼자 챙겨도 이제는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처럼 자리 잡았던 외로움은 더 이상 날카롭게 나를 세우지 않았고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그래,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 연애하는 모습이 같을 수 있겠어. 이게 우리의 연애 방식이야. 하고요. 시간은 흘러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가 잘 어울리는 친구의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고 다른 친구는 달콤한 허니문 사진을 자랑했죠. 유나야, 너희는 언제 결혼할 거야? 오래 만났잖아.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부러웠어요. 안정적이고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로 쌓아올린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민호와의 관계는 늘 위태위태했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까지도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유나야, 너희도 이제 오래 만났잖니? 다른 친구들도 다 결혼한다는데 너도 이제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몇 번이나 대화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민호가 부담스러워할까?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날 민호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우리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호는 놀라지도 않고 심각해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심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당연히 결혼은 너랑 해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저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평소 표현을 잘 못하던 그 사람이 어렵게 꺼낸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한 뒤로 제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웨딩홀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끔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무심했고 결혼 준비의 대부분은 제가 주도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요. 양가 부모님을 뵙는 날짜가 잡혔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민호의 부모님을 직접 뵙는 첫 자리니까요. 그런데 그날 민호가 뜬금없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셔. 괜한 말 들어도 그냥 참아줘. 민호는 정말 무심하게 그 말을 던졌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남았어요. 혹시나 예비 시부모님께 무례한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이건 우리의 첫 관문일 뿐이야 라고요. 민호의 부모님을 처음 뵙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원피스를 몇 번이나 갈아입고 머리도 한 번 더 다듬고 마지막 나서는 순간까지 심호흡을 크게 했죠.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호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민호가 제 손목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고 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민호의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셨어요. 인사말을 나눈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유나 씨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연봉은 얼마나 돼요? 갑작스러운 질문 공세에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은 평균 정도 됩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입꼬리를 살짝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판사라. 요즘 그런 데는 다들 힘들다던데. 취미 같은 건 있어요? 골프는 치나요? 아니요, 골프는 치지 않아요. 대신 독서를 좋아해요. 민호의 아버지가 말을 끊으며 툭 던졌습니다. 요즘은 골프 정도는 기본 아닌가? 그런 걸 좀 배워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웃기만 했어요. 그러자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죠. 좀 도와줘 민호야 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민호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공기가 흐르다 결국 화살은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어요. 유나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과 농장을 하고 계세요. 취미로 시작하신 일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사과를 재배하시고 유통까지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사과 농장? 농사요?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네, 직접 재배하시고 시장에 내놓고 계세요. 민호의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농사라니.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니, 그럼 뭐 시골에서 흙 묻히고 산다는 거야? 천민이야 뭐야? 참. 민호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인물도 그렇고 학벌도 연봉도 저희 아들한테는 좀 아까운 것 같네요. 부모님이 농사 짓는 집안이면 솔직히 우리 민호가 결혼해서 처가에 등골이나 빠지고 고생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어요. 어쩌면 제가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엔 유나 씨는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우리 집에서 파출분하는 게 어떻겠어요? 잘 키운 아들 천민집에 뺏기는 것도 서러운데 천민집 딸이면 천민집 딸답게 균형을 맞춰서 우리도 얻는 게 있어야지. 어차피 출판사 편집자면 얼마 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푼돈 벌자고 바깥일 하느니 우리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돈 받아가요. 집안이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니까. 나중에 건강한 손주들이나 순풍순풍 잘 낳아서 길러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가 외아들이라 한이 많아서 손주는 한 넷 정도는 원하는데 잘할 수 있겠죠? 그 짧으면서도 긴 순간 동안 저는 결혼 후에 제 미래를 미리 본 것만 같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차갑게 식은 손으로 물잔을 꾹 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의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니, 이때까지 뭘 들었어?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사과 농장? 변변치도 않은 집안 아닌가? 그런 환경에서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민호의 아버지도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절대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사과농장 그런 데서 자란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르다고요. 내 말은 그저 민호 내조나 잘하고 건강한 애나 낳아서 키우면 그만이라는 거죠. 시댁에서 뭐 다른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 민호의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제발 뭐라도 말해줘. 하지만 민호는 제 눈빛을 피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목이 메고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대로 인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레스토랑을 뛰쳐나와 거리를 걷는데 발이 휘청거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스며들었고 민호 부모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들이 저를 질식시킬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민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나야, 잠깐만 기다려봐. 따라오지 마. 나 지금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제 팔목을 잡아 끌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 강한 손길에 멈춰 섰어요. 그렇게 가지 마.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됐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그런데 민호는 한숨을 내쉬고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고 민호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그 손길이 너무 짜증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부모님 성격 보통 아니라고.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저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네가 말하는 원래 저래라는 말, 그게 대체 뭐야? 내가 왜 네 부모님의 그런 태도를 이해해야 하는 거야? 왜 내가 그걸 견뎌야 하는데? 민호는 입을 다물고 운전만 했어요. 나 오늘 정말 서러웠어. 네 부모님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나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민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나 오늘 정말 혼자였어. 그 자리에 나만 혼자 있었어. 나는 네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어. 최소한 네가 나를 변호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뭐라고 대답 좀 해봐. 민호는 핸들을 꽉 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어이없어 웃고 말았어요. 이해? 내가 왜 이해해야 하는데? 그게 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는 오늘 네 부모님한테 짓밟혔어.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보고 이해하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우리 이 결혼 그만두자. 나는 더 이상 이렇게까지 나를 잃어가면서 나 혼자 사랑하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하자마자 민호는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호는 핸들을 꽉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유나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는 것만은 절대 안 돼. 그 목소리는 평소 민호의 무심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할게. 내가 어떻게든 할게. 부모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우리가 왜 헤어져? 너도 나 사랑하잖아. 저는 그런 민호를 처음 봤어요. 그 무심하고 늘 차가웠던 사람이 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 진짜 나 사랑해? 민호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떠나지 마. 그 짧은 대답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그런 당연해야 할 생각이 새삼스럽게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절하게 매달리는 손을 차마 놓지 못했어요. 바보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가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민호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민호도 변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다시 평소의 무심한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다행히 그날 이후 민호의 부모님은 저에게 더 무례한 말이나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민호가 무언가를 말했겠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불편함을 가져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결혼일까?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저는 어쩐지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부모님은 잔뜩 들떠 계셨어요. 엄마는 한참을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셨고 아빠는 넥타이를 몇 번이나 바꿔 매셨어요. 오빠도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갖춰 입고 거울을 보며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죠. 유나야, 이렇게 듬직한 오빠가 있잖아. 오늘 잘 될 거니까 떨지 마. 그 따뜻한 말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진행되기로 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상 위에는 음식들이 하나둘씩 놓여 있었고 부모님과 오빠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에도 조금씩 불편한 기색이 떠올랐어요. 유나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30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예비 시부모님과 민호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고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는 부모님을 보자마자 툭 내뱉었어요. 어머, 생각보다 세련되셨네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해서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꾸미면 쪽팔리진 않겠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엄마의 미소가 굳었고 아빠는 조용히 물잔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 뭐 농사도 제대로 지으면 나쁘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어색하게 식사가 시작됐고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식사를 했고 대화는 시종일관 불편하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민호의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난 후 아빠와 엄마가
조용히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낯이 익어요. 시아버지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하, 제가 농사 짓는 분들을 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했고 그 차를 본 순간 민호의 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고급 세단, 그리고 그 번호판. 우리 집 차는 10여 년 전 큰 사고가 있었던 차였지만 그 차를 사고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들이, 좋은 추억이 너무 많은 차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고집하셔서 아직도 타고 있는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의 번호판을 보자마자 민호의 어머니는 입을 가렸고 민호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보, 저 번호판은? 그 모습에 오빠가 차를 돌아보다가 민호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저 생각났어요. 이 사람 설마 그때 그 뺑소니범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멈추게 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민호의 어머니가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피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은 굳었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까이 보니까 정말 맞네요. 그때 사고를 내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고 아빠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당신들, 우리 가족을 죽일 뻔했던 그 사람이었군요. 엄마의 손이 떨렸고 저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는 그제야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모든 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10여 년 전 부모님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거래처도 꾸준했고 직원들도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냈죠. 그 시절 회사에는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예비 시아버지였던 거죠. 그 직원은 늦은 나이에 일터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회사까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부모님 귀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따로 불러 말하셨대요. 부모님 병원비로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돈은 회사 복지라 생각하고 받으세요. 다 갚을 필요는 없어요.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시고 편하게 일하면서 부모님을 잘 돌보세요. 그렇게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꽤 큰 돈을 빌려주셨고 그 직원은 눈물을 글썩이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의 부모님은 끝내 세상을 떠나셨죠. 부모님은 장례식장에도 참석해 큰 부조를 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부모님에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트럭이 부모님이 타고 있던 차량을 덮쳤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부모님의 몸은 부러진 뼈와 멍투성이었어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흔적을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했죠. 그리고 드디어 발견된 차량의 주인. 바로 그때 도움을 받았던 그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경찰은 끝내 그를 찾지 못했어요.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이 있긴 있구나. 그 사람을 찾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빠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하늘은 알고 있을 거야. 언젠가 그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기억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비 시부모로 이렇게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날 줄이야. 당신 기억나나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엄마는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성형이 좋긴 하군요. 하마터면 원수도 못 알아볼 뻔했네요. 당신이 그날 우리를 죽일 뻔했어요. 우리는 당신 가족을 끝까지 위로하고 돕고 싶었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았어요? 오빠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어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세요. 지금이라도 뉘우쳤으면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큰 돈을 차마 갚을 자신이 없어서. 나랑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사장 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게 너무 열등감이 들었어요. 민호의 어머니도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무 잘못했고 반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반성하면서 산 사람들의 태도였나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모욕하고 무시했던 그 모습이 후회하고 반성한 사람의 태도였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호도 차마 우리 가족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소송을 준비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민호까지 우리 가족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하루는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윤아야, 소송 취하해줘 제발. 우리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민호야, 지금 그 말이 협박이야, 부탁이야? 민호는 순간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순간 그 말과 태도가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어요. 민호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함께는 뭐야? 내가 네 부모님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덮어주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야?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참아야만 하는 거야? 민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과 상실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가 지금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이 나에게 애틋하게 보일 줄 알았어? 아니야, 민호야.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들어. 저는 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쩌면 너를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리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늘에서 도운 일 같아. 우린 그냥 이런 결말을 보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상처받은 얼굴을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얼굴이 내가 민호 앞에서 늘 하고 있었던 얼굴이구나.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저는 이 얼굴로 민호 앞에 섰고 이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늘 상처받고 서럽고 외로운 얼굴. 민호야, 사랑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나만 희생하고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이제 그만하자.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그렇게 민호와의 마지막 대화가 끝났어요. 쓸쓸하게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더 이상 흘릴 눈물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봐도 정말 상처뿐인 관계였지만 생각보다 허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민호에게 쏟아냈던 감정, 참았던 눈물,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희생. 이 모든 게 이제는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민호의 부모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어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죠. 선고가 되던 순간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민호 어머니와 다급하게 어머니를 일으키는 민호와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든 게 끝나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유나야.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돌아보니 그곳에 상호가 서 있었어요. 왜 왔어?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소식 들었어. 그냥 가장 힘든 때잖아.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에는 어떤 욕심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저를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했어요. 상호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향한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상호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호는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가 울면 곁에 있어주었고, 제가 웃으면 따라 웃어주었어요. 유나야,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넌 원래 빛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 말에 저는 문득 상호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항상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상호의 작은 배려와 다정한 말 한마디에 행복해했고 그 행복이 저를 더 빛나게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상호와 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지금 저는 상호와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민호와의 사랑이 저를 병들게 했다면 상호와의 사랑은 저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정말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군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라는 걸요. 지금 제 옆에는 제가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로이 사랑을 쏟아내지 않을 거예요. 제 옆에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함께 빛날 거예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